세계사를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아마 그 이름은 로스차일드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가문이 어떻게 제국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연대기입니다. 보통 관력이라고 하면 국가나 군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한 가문의 이름이 그냥 관력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돈이 왕관보다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자,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혹독했던 것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18세기 프랑크푸르트, 유대인들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켰던 그 높고 어두운 담장안, 바로 게토에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가문의 창시자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역사의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거의 없었지만 이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생존의 법칙들을 물려줍니다.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될 바로 그 원칙들을요.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로스차일드 제국을 만든 일종의 행동 강요였던 셈입니다. 가족의 단거를 최우선으로,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죠. 모든 전설에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유럽 최고 부자였던 헤센 카셀 영주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게 된 일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 순간을 좀 다르게 기억해요. 하나는 아주 영리한 사업 계약이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나폴레옹 군대를 피해서 포도주 통에 돈을 숨겼다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죠. 하지만 마이어 암셸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돈을 잘 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큰 그림이었죠. 그는 마치 체스판에 말을 놓듯이 5 아들을 유럽의 금융 중심지에 각각 배치합니다. 이건 그냥 가족 사업을 물려준 게 아니라 대륙 전체를 잇는 정보와 자금의 거미줄을 만든 거였어요.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본가까지 이 5 아들이 각기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사실상 국경이 없는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 글로벌 기업이죠. 그것도 200년 전에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성공,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자료들의 해석이 흥미롭게 갈립니다. 한쪽에선 혁신적인 금융기법과 뛰어난 사업 수완 덕분이라고 분석하는데, 다른 쪽에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뒤에서 조종한 더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19세기는 그야말로 로스차일드의 시대가 됩니다. 가문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한 나라의 은행이 아니라 세계의 은행가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칭호를 얻게 돼요. 그들의 돈이 움직이면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라들 전쟁 자금을 대주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깔고 세계 무역의 동맥인 수에즈 운하를 사들이는 등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세계의 기반을 닦는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400만 파운드,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1875년에 라이오널 드 로스차일드가 대영 제국을 위해서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낸 돈입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사들이기 위해서였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개인이 해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힘은 당시에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그의 절친이자 훗날 영국 총리가 되는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소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은 무대 뒤에 있는 인물들이 지배한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인물이 바로 라이오널 로스차일드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야망이 단순히 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오널 로스차일드는 영국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 무려 11년이나 싸웠어요. 이건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혀있던 사회적, 정치적 장벽 자체를 부수려는 투쟁이었던 겁니다. 이 재치 있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엄청난 리스크를 지면서도 동시에 냉철하게 이익을 계산하는, 바로 이게 로스차일드가 세상을 움직이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죠. 세대가 바뀌면서 이 공격적인 은행가 집안도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확고한 귀족 왕조로 말이죠. 이 변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19세기 후반에 가문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신사는 11시 전에 출근 안 하고 4시면 퇴근하지. 와,
정말 개토에서 쉴 틈 없이 일했던 초창기 선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물론 이걸 보고 경쟁자들은 게을러졌다고 수군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태해진 게 아니었어요. 가문은 막대한 부를 자선 사업이나 교육, 예술에 쏟아부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명예와 존경으로 그 지위를 다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인상적인 건 유럽 곳곳에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으면서도 그 시작점이었던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낡은 집은 그대로 보존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죠. 미천한 시작을 기억하는 왕조, 바로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이 로스차일드 제국마저 집어삼키려 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새로운 이념들의 등장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치가 등장하면서 오스트리아 은행을 빼앗기고 2차 대전 중에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을 국유화해버렸으니까요. 이제 부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는 어쩌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오니즘, 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이었죠. 보세요. 이들은 평생을 바쳐서 스스로를 영국인, 프랑스인으로 여기며 유럽 사회에 녹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오니즘은 그 정체성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였죠. 하지만 있잖아요. 강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휜다고 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의 제국은 어쩌면 해체됐을지 몰라도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를 바꾸면서 그 명맥을 이어온 겁니다. 제국에 돈을 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 왕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혁신적인 금융 천재들의 성공 신화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인 거대한 영향력의 기록일까요? 자료들은 그 답을 우리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